학습지 이쪽에 나와 있는 문자의 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가지로 여러분들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서예요. 연서는 뜻이 이어쓰기입니다. 자, 옆으로 위아래로 나란히 이어쓰는 건데, 순음이 뭐였죠? 예,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게 순음이었죠. 순음 아래에다가 이응을 써서 순경음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이렇게 불러요. 순경음 비읍, 순경음 미음. 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순경음 비읍은 주로 고유어에 많이 쓰였고, 순경음 미음 같은 경우는 고유어에 쓰인 예는 없고 한자어의 받침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쓰이진 않았고요. 한 15세기 말 되면 잘 나타나지 않게 돼요. 병서자는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각자병서와 합용병서 2가지가 있어요. 각자병서, 합용병서. 자,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들이 있죠. 쌍기역부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쇼, 쌍지읒. 그다음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쌍히읗, 쌍이응, 쌍리음 이런 것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각자병서.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붙여 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옷계, 비읍으로 시작하는 것은 비읍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마참내 제 뜯을 할 때 비읍 디귿 하고 이렇게 써 있죠. 자기의 뜻을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보면 비읍 디귿이 합용명사자가 사용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데요. 어두자음군. 자, 이 어두자음군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중세국어 시대 때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용명사자가 어두자음군인데, 어두자음군이 이것이 말 앞에, 그러니까 어두에 사용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받침에는 사용하지만 어두에는 이런 자음군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쓰기는 중성을 초성의 우측 아래에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글씨 쓸 때 자음을 쓰고 모음을 오른쪽에 쓰거나 혹은 자음을 쓰고 모음을 아래쪽에 쓰죠. 이렇게 초성과 중성을 붙여 쓰는데 모음은 초성의 오른쪽이나 아래에다가 쓴다라는 것이 붙여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성음법은 우리말은 음절을 이룬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어우러져서 하나로의 음절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방점. 자, 우리말에 성조 표현이 당시에 있어. 성조라는 거는 뭐냐면요, 글자 왼쪽에 점을 찍는 거예요. 왼쪽에 점을 찍어서 말의 높낮이,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성조입니다. 지금은 말의 높낮이를 가지고 뜻을 구별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말의 높낮이를 가지고 뜻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 분화의 기능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성조라고 하고 왼쪽에 찍는 점을 방점이라고 합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평성, 상성, 거성, 입성 4가지가 있어요. 평성은 점을 찍지 않습니다. 점이 없고 평평한 소리, 낮은 소리를 말해요. 평성은 낮은 소리. 그 다음에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점을 2개 찍어요. 점을 2개 찍어서 왼쪽에 점을 2개 찍어서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표현하고요. 거성은 높은 소리 점을 하나만 찍습니다. 그래서 상성은 평성과 거성이 합쳐진 거다 생각하면 돼요. 소리가 좀 길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성조가 이제 사라지면서 거성은 평성처럼 낮은 소리가 되고 상성은 낮은 소리가 되니까 좀 긴 소리로 바뀝니다. 긴 소리, 장음. 지금은 현대국어에서는 장음과 단음의 의미 분화 기능이 있는데 이 상성이 장음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평성은 점을 안 찍는다. 상성은 점을 2개 찍었다. 거성은 점을 1개만 찍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나중에 훈민정음 본문 볼 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입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성은 점을 안 찍을 수도 있고 하나 찍을 수도 있고 2를 찍을 수도 있어요. 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점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고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소리로 받침이 끝날 때 발음이 기역, 디귿, 비읍 등으로 발음이 이렇게 끝날 때 그 발음을 빨리 끝내는 거예요. 촉급하게, 다급하게, 촉급하게 끝내는 소리. 그래서 이것을 입성이라고 합니다. 입성. 입성은 높낮이를 말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사성조, 성조가 네 개가 있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표기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중세국어 공부하면서 표기법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네모칸 안에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중세국어 시대에는 주로 이어적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제 현대어와 같이 끊어적기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 중간에 거듭적기도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이 어떤 개념인가 볼게요. 이어적기는 뭐냐면 예를 먼저 보면 사람이라는 말에 조사, 주격 조사 이를 붙입니다. 자, 이때 사람이라고 발음을 하죠. 발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면 사람이가 되죠. 미음 받침이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요 미음 받침이 뒤에 이응 자리, 소리값이 없는 이응 자리로 연결이 되어서 사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하는데 그 발음하는 대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어적기라고 해요. 자, 사람이라고 발음하는 대로 표기하는 것. 그래서 앞음절의 종성을 뒤음절의 초성에 표기하는 것. 이걸 우리가 표음주의, 소리 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표기했다 이런 얘기죠. 표음주의해서 사람이 우리가 연철 이어적기라고 말합니다. 연철 이어적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죠? 끊어적기, 분철, 끊어적기.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우리가 발음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대로 원래 표기대로 끊어서 적는다. 그래서 앞음절의 종성 표기하고 뒤음절의 초성에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 오더라도 발음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사람 쓰고 이 끊어서 적는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적기, 나눈다. 그래서 분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듭적기는 뭐냐? 거듭적기는 그러니까 거듭이란 말이 한 번, 두 번 반복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앞음절의 종성을 적고 그대로 두고 뒤음절의 초성에 한 번 더 적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적었죠. 그 다음에 요 이응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미음을 한 번 또 쓰는 거예요. 사람미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적기, 한자는 중철, 훈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국어에는 주로 연철 표기가 나타나고 근대국어로 진행이 되면서 분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좀 과도기적 표기로 거듭적기 방식도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표의주란 말은 뜻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나누어 적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동국정문식 표기, 이게 뭐냐 하면 한자를 어떻게 한글로 적을 것이냐 이 말인데요. 당시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를 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한자를 발음하는 것이 동네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발음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한자어도 발음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한자어를 당시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런 발음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원음 발음에 가깝게 최대한 표현하기 위해서 규정을 합니다. 발음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어 발음을 훈민정음으로 표현하기 위한 표기법. 그래서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원래 발음에 가깝게 표기. 그래서 훈민정음 읽다 보면은 뭐 편안케, 편이라는 한자가 나오죠. 편. 근데 편이 중국식 발음은 편이 아니라 변. 가까웠어요. 이렇게 변. 그래서 실제로 훈민정음에 보면은 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된소리 발음이 많이 나와요. 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등등등 이런 된소리 발음, 또 반치음 이런 것들이 한자를 표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영보래. 이영보래가 뭐냐?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중국 한자어는 발음이 리을로 끝나는 게 없다 생각하면 돼요.
리을로 끝나는 게 없고 주로 표기는 리을로 되어 있더라도 받침 받침에서 나는 발음의 받침 소리가 다시 받침의 발음이 리을로 되어 있더라도 리을로 나지 않고 디귿에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예, 디귿 소리에 가깝게 납니다. 이 디귿은 입성이에요. 입성. 우리 아까 앞에서 공부했는데요. 사성조 가운데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끝나는 소리는 입성인데요. 입성이라는 거는 빠르게 끝나는 소리죠. 리을은 좀 흘러가는 소리니까 길죠. 그래서 한자의 발음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리을로 끝나는 우리말로 표기했을 때 리을로 끝나는 그런 한자들은 뒤에다가 여린 히읗을 하나 붙이게 돼요. 여린 히읗. 그러니까 리을로 끝나는 한자와 받침이 있으면 이것을 디귿 소리로 내야 된다. 입성으로 내야 된다 하면서 여린 히읗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을 이영보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자 영자의 초성이 여린 히읗이었어요. 그래서 여린 히읗으로서 한자 레자의 초성이 리을이죠. 리을을 보충하게 한다, 돕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영보래. 그래서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어가 있으면 뒤에 여린 히읗을 붙여서 이것이 디귿 소리로 끝나는 것을 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영보래. 그러니까 한자어 옆에 한글로 훈민정음 한글로 발음이 써 있는데 리을 받침이 있다. 그럼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요? 여린 히읗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이영보래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자어를 발음할 때 한자어에도 받침이 없는 한자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한자어에 받침이 없더라도 반드시 받침, 종성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받침이 없는 한자어에도 종성을 표기하기로 했다. 근데 받침이 없는데 없는 것을 표기하려니까 소리가 없는 것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종성이 없는 한자일 경우에는 이응, 순경은 비읍, 주로 이응이고요. 또 때로는 순경은 비읍 이런 것들을 종성에 표기합니다. 주로 이제 이응. 그래서 우리가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세종, 어제. 근데 세자에 보면은 생 있어요. 생. 예, 생. 이렇게 써 있단 말이죠. 이 이응이 그냥 이응이에요. 이거는 소리가 없다. 그냥 세자라는 한자 밑에다가 소리값 없는 이응 붙인 거. 왜 이렇게 했나요? 그냥 한자를 쓸 때는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써라. 이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표기한 거야. 읽을 때는 안 읽어요. 세종, 어제. 어자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예디응이고요. 그 다음에 이응 받침이 있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다 쓰라고 하니까 적은 거예요. 이런 표기 방식을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우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글자, 기본 자음과 모음이 모두 28자가 있었어요. 28자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것은 24자입니다. 24자. 어떤 게 사라졌나요?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배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사라진 4글자가 있고, 그리고 24 빠져서 24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같은 경우는 기본 글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또 사용하지 않는 글자에는 나옵니다. 기본 글자 아니었지만 당시에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 순경음 비읍입니다. 자, 순경음 비읍부터 설명을 하면 순경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음 입술 소리 밑에 이응을 이어 써서 연서해서 만들어낸 글자를 순경음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순경음 비읍 보겠습니다. 소리는 여린 입술소리인데 여린 가볍게 나는 입술소리다라는 거죠. 발음은 그래서 이렇게 울림소리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오는 것은 사이시옷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자어의 받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사용되다가 16세기로 15세기까지 나타나는데 16세기 접어들면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오나 우로 변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된다. 예를 보면 갈바 쓴다. 이게 이제 나란히 쓴다 이런 얘기인데요. 갈바 쓴다. 예, 병서자를 설명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갈바. 이때 보면 순경음 비읍이 나오죠. 이 순경음 비읍이 뒤에 이응으로 그러니까 오나 우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오로 바뀌어서
뒤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또 지금의 서울은 일단 중세국어에서는 셔블 순경음 비읍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에 보면 수비니가 날로스매 쉽게 익혀 할 때 수비가 나오 수비도 순경음 비읍이 사라지게 되는 빠지는 경우에요. 그래서 수위로 되었다가 쉬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린 히읗을 볼게요. 여린 히읗은 자음이죠. 자음인데 이응에 획을 하나 더해서 만드는 여린 히읗입니다. 자, 이것도 관형사형 어미나 사이시오 또 동국정식 표기 한자음 표기할 때 이영볼에 앞에서 설명했죠. 여린 히읗으로서 리을을 보완해서 한자어의 발음을 디귿 소리 나는 것, 촉급하게 끝나는 입성인 것을 나타내 주는 것, 이영볼에 이럴 때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뒤에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 훈민정음 보면 음자를 보면은 초성에 여린 히읗이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한자어를 표기할 때 초성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하늘 뜻 중간에 하날이죠. 하날 지금은 하늘이지만 자 여기 여린 히읗이 받침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영볼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자어가 아니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에서 관형격 조사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긴 질 이렇게 돼. 질 반치음 써서 질 돼 있는데 자 한자어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죠. 리을로 끝나는 한자어인데 실제 중국식 발음은 디귿 발음 같기 때문에 그 입성 촉급하게 끝나는 디귿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영볼에 여린 히읗을 붙여서 이것이 디귿으로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걸 이영보레라고 하죠. 이영보레. 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다음 반치음은 뒤에 이제 시옷이나 지읒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사라지게 되고요.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숨, 중세국 한숨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반치음이 시옷으로 바뀌고요. 호자는 호자로 바뀌고 지읒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말의 혼자가 됩니다. 아자는 아우가 되고요. 니저는 니어에서 현대국어의 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사라진다. 변하거나 사라진다. 옛니응. 옛니응은 소리값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성에도 사용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자, 이제 초성 글자가 안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종성에서의 소리도 이응으로 넘겨주고 자신은 사라지게 된다. 자, 예를 보면 샹내에서 요 받침에 있는 옛 이응이 그냥 이응으로 바뀌죠. 뜻은 항상이라는 뜻인데요. 바뀝니다. 이렇게 중생 이게 모든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중생이 중생으로 바뀝니다. 중생에서 두 가지 말이 나와요. 짐승하고 중생하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란 뜻에서 동물을 가리키는 말로 그 다음에 중생하면은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말로 의미가 축소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생의 받침 예디응 중의 예디응 생의 예디응 중이 동그라미만 돼 있는데 예디응이에요. 이 예디응이 지금의 현대에서는 그냥 이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아는 한번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라진 글자 가운데 여기 5가지 중에는 유일한 모음이에요. 먼저 아래아는 2단계에 따라서 2단계로 이렇게 글자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음절 어두가 아닌 이음절 밑에서 먼저 일반적으로 아래아가 으로 바뀌게 됩니다. 으로. 이건 16세기 뭐좀 되고요. 그다음에 18세기에는 첫째 음절 어두에 나오는 아래아가 아 모음으로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살 지금의 가을이에요. 가살이 먼저 반치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알 그다음에 아래아가 이음절에 나오는 이거부터 바뀌죠. 아래아가 을로. 그래서 가을 그다음에 어두에 나오는 가가 모음 가로. 그래서 가을 이렇게 반치음 먼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으로 먼저 바뀌고 그다음에 일음절에 나오는 어두에 나오는 아래아가 아로 바뀌고 하면서 가을로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아 같은 경우는 표기
발음은 이제 18세기에 발음은 18세기에 사라지지만 표기는 계속해요. 표기상으로는 계속 나타나다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만들 때까지 이때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발표된 뭐 시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 아래아가 사용된 예들 신문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표기상으로는 있었다. 하지만 실제 소리 자체는 이미 18세기까지 다 사라지게 되고 또 그것이 표기에 반영된 예들도 나타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